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시작합니다. 네, 도태우 논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국민의힘은 국민 추천제 면접을 진행 중이고 민주당은 오늘 17개 경선 결과가 나와서 이른바 슈퍼 수요일입니다. 올드보이들의 귀환 여부 등이 관심인데요. 자, 오늘은 최재성 전 수석과 총선 전국 분석할 텐데 이 내용 포함해서 앞서 저희 뉴스 시작 전에 들어왔던 속보가 있었죠. 국민의힘의 위성정당인 국민의 미래로 이적할 비례대표 8명을 제명을 의결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좀 기술적인 차원의 속보인 건데 명단은 의총에서 의결을 해야 돼서 그 전까지는 비공개라고 합니다. 잠시 뒤에 취재기자 연결할 때 다시 한번 속보로 알아보겠습니다. 네, 의료 공백 4주, 환자들과 대안으로 내세워진 간호사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강경 기조 속에 수사 도중에 조사를 거부하는 일까지 벌어지는 등 의협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네, 수요일 뉴스큐 먼저 의대 교수들 움직임부터 확인하고 의료 공백 사태 큰 틀에서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전국 19개 의과대 교수들이 비대위를 구성하고 정부가 전공 이들과 대화에 나서지 않을 경우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교수들이 집단 행동에 동참할 때가 아니라 제자들을 설득해야 할 때라며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신지원 기자. 네, 사회정책부입니다. 네, 의대 교수들의 사직 여부 언제 결정되는 겁니까? 네, 전국 19개 의대 교수 비대위 대표들은 어제 저녁 온라인 회의를 열고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보도자료를 통해서 모레, 그러니까 15일까지 각 대학 교수와 수련병원 임상교수들의 의사를 물어서 사직서 제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대와 연세대, 울산대, 가톨릭대, 부산대 등 전국 주요 대학병원 교수들이 참여했는데요.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뜻을 모은 대학은 다음 회의에서 구체적인 제출 시기를 정할 방침입니다. 또 전공의들에 대한 사법 조치와 의대생 유급이 가장 시급한 비상사태라면서 이들이 무사히 복귀할 수 있도록 정부가 협상의 자리를 마련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또 전공의 의대생들과 연대하기 위해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를 조직하고 서울대 의대교수협의회 비대위원장인 방재승 교수를 위원장으로 선출했습니다. 네, 이제는 교수들까지 집단 사직 움직임이 점점 가시화하는 모습인데 정부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네, 정부는 이번이 의료개혁의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또 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교수들이 사직에 동참할 때가 아니라 전공의와 의대생 설득에 앞장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명분 없는 집단 행동에 동참하는 대신 제자들이 환자 곁으로 돌아오도록 적극 설득해 주십시오. 그것이 전공의들을 위하고 제자들을 위하고 환자분들의 생명을 지키는 길입니다. 교수들마저 떠날 경우 그나마 버티던 병원들이 마비될 우려가 큰 가운데 정부는 현재 의료체계는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빅5 대형 병원 입원 환자가 지난주보다 4.2% 증가하는 등 현재 상급 종합병원 입원 환자가 다소 늘었지만 필수 의료체계는 큰 차질 없이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또 앞으로 대체 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예비비 1,285억 원과 지자체 재난지원기금을 보태기로 했고 공보위와 군의관들이 20개 의료기관에서 본격 진료에 투입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의사협회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차출된 공보위 중 상당수는 인턴 업무도 경험해보지 않은 의사들이라면서 정부가 전공의와 대화에 나서지 않고 임시 방편으로 공보위를 빼돌리면서 지역 의료만 더 나빠졌다고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정책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번에는 의사 집단행동 수사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된 대한의사협회 전현직 집행부를 수사하는 경찰이 내일과 모레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과 김태구 비대위원장을 각각 다시 불러 조사합니다. 경찰은 어제에 이어 이들을 상대로 조사해야 할 내용이 많아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비대위원장 등은 전공의 후배들의 사직은 자발적이지 선동이나 사주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네, 총선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민의힘이 지역구 후보 공천 작업의 사실상 마지막 퍼즐인 국민 추천제 면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밤 추가 경선 결과를 발표했는데 친문 핵심 전해철 의원 등의 성적표가 주목됩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민경 기자. 네, 국회에 나와 있습니다. 아까 속보였던 비례대표 제명 부분도 설명해 주시고 앞서 국민의힘의 국민추천제 적용 지역구 또 후보자 선정 기준부터 알려주시죠. 네, 우선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현재 국민추천제 후보자들의 면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원자 180명 가운데 서류 심사를 통과한 사람들이 대상입니다. 최종 후보자는 여당 우세 지역으로 꼽히는 서울 강남 갑과 을, 대구 동군위갑과 북갑, 울산 남갑 등 5곳에 배치됩니다. 이르면 오늘 결과를 발표할 수도 있는데 여당은 도덕성과 사회 기여도 또 지역 적합도를 중심으로 후보를 심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지역 현역 의원도 지원은 가능한데 걸러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현재 242곳의 대진표를 완성한 국민의힘은 비례대표와 국민추천제 지역에는 정치 신인을 기용하겠다라는 구상을 여러 차례 밝혔기 때문입니다. 장동혁 사무총장의 설명 들어보시겠습니다. 청년이나 여성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 그런 시각이 있고 또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비례에서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 폄훼 발언으로 논란이 됐던 대구 중남구 도태우 후보의 공천을 어제 경론 끝에 유지하기로 한 만큼 중도 외연 확장을 더 염두에 둘 수밖에 없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윤리위는 바로 조금 전 위성정당인 국민의 미래에 배치할 비례대표 현역 의원 8명의 제명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지역구 투표처럼 비례대표 투표도 두 번째 순번을 바라는 만큼 현재 6석인 녹색정의당보다 조금 많은 의원의 당적을 옮기기로 한 건데요. 의원총회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결정될 예정입니다. 격전지를 돌고 있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어제 선대위를 띄운 뒤 오늘은 별다른 일정을 잡지 않았는데 선거 전략을 구상하는 데 집중하는 걸로 보입니다. 네, 민주당 상황도 짚어보죠. 비명 의원들의 탈락이 잇따르고 있는데 오늘 친문 핵심 전해철 의원의 경선 결과가 나오죠. 네, 이른바 비명 속가내기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는 민주당은 오늘 밤 지역구 17곳의 경선 결과를 발표합니다. 관심은 친문 핵심 전해철 의원과 친명계 인사로 꼽히는 양문석 전 방통위 상임위원이 맞붙는 경기 안산갑 결과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어제도 대표적 비명계 인사인 송갑석 도종환 의원이 고배를 마신 상황입니다. 현재까지는 원외 친명 강세, 현역 비명 약세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인데 오늘 밤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이 밖에 올드보이 인사와 현역 의원의 당내 예선전에도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현역 윤재갑 의원이 양자대결하는 전남 해남완도 진도, 또 정동영 전 의원과 현역 김성주 의원이 맞붙은 전북 전주 병의 경선 성적표가 오늘 나옵니다. 선거구 합구로 경쟁하게 된 서울 노원 갑의 고용진, 우원식 의원의 대결에선 누가 승리할지도 관심입니다. 시민사회 추천 후보 2명의 종북 반미 논란이 일었던 야권 비례대표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은 이들이 자진 사퇴한 뒤에 후보 추천을 다시 요구한 상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부터 서류 심사를 진행하는데 일부 후보를 새로 받아야 하는 만큼 확정 작업은 다소 늦어질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윤영덕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대표는 오늘 YTN과 통화해서 이번 주 안에는 결론을 내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이해찬 상임고문, 김부겸 전 총리가 가세한 통합선대위를 띄운 민주당 지도부는 오늘 아침 회의에선 정권 심판론을 특히 강조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4월 10일 심판의 날 오직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을 섬기는 자세로 주권자인 국민 승리를 위해서 우리 민주당은 혼신의 힘을 다할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오늘 여당의 나경원 후보가 나선 서울 동작을에 이어 용산을 찾아가 서울 최대 격전지인 한강벨트를 공략합니다. 한편 민주당에서는 서울 강북을 공천을 받은 정봉주 전 의원의 과거 경품 목발 발언이 논란을 일으켰는데요. 민주당은 모든 후보에게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언행을 주의하라는 공문을 보낼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강민경입니다.
네, YTN 정기 여론조사로 다음 달 총선을 앞둔 민심을 읽어보는 순서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맞붙는 인천 계양을 가상 대결에서 두 후보가 박빙 판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윤학 기자의 보도입니다. YTN은 최근 선거구가 새롭게 확정된 인천 계양을 선거구 남녀 유권자 500명을 조사했습니다. 이재명 대 원희룡, 제1야당 대표와 윤석열 정부 장관 출신의 이른바 명령대전이 성사된 지역구입니다. 80%는 반드시 투표하겠다, 14%는 가능하면 하겠다, 대부분 한 표를 행사할 뜻을 밝혔습니다. 어느 후보를 지지할지 물었더니 민주당 이재명 후보 42%, 국민의힘 원희룡 후보 39%로 오차 범위 안에서 팽팽했습니다. 투표할 때 후보가 소속된 정당보다는 인물을 더 고려할 것이란 유권자가 더 많았는데 이 후보는 민주당 지지율보다 4%포인트, 원 후보는 국민의힘 지지율보다 8%포인트 더 높은 지지도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선거에 반드시 표를 행사하겠다고 밝힌 이른바 적극 투표층에선 이 후보 46%, 원 후보 44%로 격차가 더 줄었습니다. 연령대별로는 40대와 50대는 이 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가 많았고 원 후보는 60대 이상에서 높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30대에선 비슷했고 20대에선 지지 후보가 없다거나 모른다는 부동층이 절반을 넘었습니다. 누가 더 당선 가능성이 커 보이냐는 질문엔 이 후보 54%, 원 후보 34%였습니다. 이번 조사는 YTN이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인천 계양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지난 9일부터 이틀 동안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 전체 질문지를 포함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YTN 안윤학입니다. 네, 일단 인천 계양을은 박빙, 다른 주요 격전지 조사도 한번 볼 텐데 경기 성남 분당갑 가상 대결에선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가 민주당의 이광재 후보를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남 양산 을에서는 민주당 김두관 후보와 국민의힘 김태호 후보가 오차 범위 내 경쟁 양상을 보였습니다. 이어서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과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경기 성남 분당갑에서 본선 격돌을 앞둔 여야 비주류 잠룡의 가상 대결을 붙여봤습니다.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가 45%, 민주당 이광재 후보 36%로 오차 범위를 살짝 넘어서는 차이로 안 후보가 앞서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개혁신당 류호정 후보는 2%였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응답자들은 안 후보 45%, 이 후보 42%로 두 후보가 접전을 벌일 걸로 예측됐습니다. 분당갑 유권자 61%는 이 후보보다 안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중진 재배치로 경남지사 출신 맞대결이 성사된 경남 양산을 표심도 살펴봤습니다. 민주당 김두관 후보 41%, 국민의힘 김태호 후보 34%로 오차 범위 내 격차였습니다. 적극 투표층에선 김두관 후보 48%, 김태호 후보 39%로 차이가 조금 더 벌어졌습니다. 누가 당선될 가능성이 크겠냐는 물음엔 김두관 41%, 김태호 39%였습니다. 양당의 여성 정치인이 맞대결을 펼치는 서울 중성동갑에선 민주당 전현희 후보 35%, 국민의힘 윤희숙 후보 31%, 오차 범위 내 접전 양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지하는 후보가 없다거나 모른다는 부동층도 31%나 됐습니다. YTN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경기 분당갑 거주 유권자 507명, 서울 중성동갑 유권자 501명을 지난 9일부터 이틀 동안, 경남 양산을 유권자 503명을 지난 10일부터 이틀 동안 전화 면접 방식으로 조사했습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해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수사를 받다가 출국한 이종섭 주 호주 대사가 현지 시각 12일 오후 호주 정부에 신임장 사본을 제출하고 공식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외교부는 이 대사가 호주 측의 요청으로 아서 스피루 호주 외교통상부 의전장을 면담하고 신임장 사본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호주 측은 이 대사의 외교관 신분증을 미리 발급해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종섭 주 호주 대사 출국금지 해제 논란과 관련한 고발 사건을 최상병 수사 외압 의혹 수사팀에 배당했습니다. 공수처는 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과 조국혁신당, 녹색정의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을 고발한 사건을 수사 4부에 배당하고 검토를 시작했습니다. 수사 4부는 국방부 장관이던 이 대사 등이 채모 상병 사망 사건에 대한 해병대 조사단에 경찰 이첩 자료를 회수하라고 지시하는 등 부당한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호주 교민단체가 이종섭 주 호주 대사의 임명은 최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것이라며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시드니 촛불행동은 오늘 캔버라에 있는 주 호주 대사관 앞에서 집회를 열고 국민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부적절한 인사라고 규탄했습니다. 또 윤석열 정권이 거짓으로 사건을 은폐하고 관련자를 비호해 최상병이 사망한 지 반년이 넘도록 진실이 규명되지 않았다며 국정조사와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국민의힘이 5.18 민주화운동 폄훼 논란이 불거진 도태우 후보에 대해서 공천 유지를 결정했습니다. 또 민주당에선 친문, 전해철 의원을 포함해서 지역구 17곳의 경선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데 총선 큐 오늘은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국민의힘 도태우 변호사 공천을 유지하기로 이제 어젯밤 결정이 났는데 여지는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어떻습니까? 이 여기까지 오는 과정은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우선 탄핵 변호사로 지칭되고 네. 그래서 탄핵의 강을 거슬러 올라갔다. 그래서 유영하 변호사 공천과 함께 거론됐던 것이 이제 도태우 후보 공천이었거든요. 네. 그러다가 5.18 폄훼 논란이 있었고 일배 논란까지 있었거든요. 요게 이제 중간 과정이고 경선에서 이겼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해서 공관위에서 이제 재논의를 했는데 유지하기로 결론이 났어요. 네. 그런데 이거는 도태우 후보 문제도 문제지만은 공관위원장이 국민 눈높이에 맞게 했다 잃어버렸어요. 네. 그래서 공천 유지 결론에 즈음한 국민의힘 메시지가 정말 국민 눈높이하고 다른 메시지를 내놓고 국민 눈높이까지 본인들이 아전인수격으로 그렇게 해석을 해서 내놓는 제가 보기엔 메시지 실패로 또 이 귀결이 됐거든요. 네. 아시다시피 이제 5.18 문제는 광주의 문제만이 아니고 이미 국민들이 평가와 합의가 끝난 거거든요. 네. 그런데 간첩 개입이 북의 개입이 상식이다라고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건 뭐 중도층을 포함한 국민들 전체의 눈높이에 안 맞는 것을 그대로 강행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저것이 정권 심판론과 맞물려서 저 도태우 후보 공천 유지 결론이 조금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정권 심판론도 윤석열 정권의 폭주, 오만 뭐 이거에 대한 이제 국민들의 이제 네. 이 소위 이제 민심이 이미 경고 수준을 넘어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당의 국민의힘의 공천까지도 저렇게 국민 눈높이를 왜곡해서 저렇게 하는 것은 역시 이제 오만한 공천이다 해서 네. 정권 심판론하고 저게 연계되는 그런 사안으로 이제 자리 잡게 됩니다. 사실 현 정부 안에서 역사인식 논란은 여러 번 있었기 때문에 메시지 실패다라는 게 최 전 수석의 생각인데 여야 한번 공방도 들어보겠습니다. 듣고 나서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국민의 눈높이라고 하는 것은 사과의 진정성이 있는지 그리고 5.18 민주화운동 정신에 대한 도태우 후보의 현재의 확고한 입장이 무엇인지 우선 그것이 가장 컸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도태우 후보가
현역 의원을 경선에서 결선까지 가면서 힘들게 물리치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두 번의 사과를 하고 지금 변화된 본인의 입장까지도 밝혔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그와 같이 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검토를 지시하던 한 위원장은 꽤 멋있었습니다. 그러나 유지로 결정한 오늘의 한 위원장은 대단히 실망스럽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위대한 이정표입니다. 문재적 후보의 공천을 유지하기로 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22대 국회 개원 즉시 5.18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개헌 논의에 착수한다는 조건과 함께 여야 공통 공약으로 이번에 약속을 하자고 제안합니다. 방금 김부겸 위원장 발언 소개도 있었습니다만 재검토를 지시했던 시점에서는 한동훈 위원장이 좀 중도 확장, 외연, 이를테면 산토끼를 좀 의식하는구나 하는 시선도 있었거든요. 그 국민의힘 이제 비대위에서는 저것을 재논의하고 네. 결정할 권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네. 공관위로 간 거거든요. 최고위라면은 이제 최고위에서 네. 결정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재검토 지시였죠. 그런데 정확히. 네. 그 지시는 좋지만요. 비대위원장이 안 된다라고 분명히 뜻을 굳혀서 공관위라는 이제 절차를 밟았으면 네. 저는 공천 유지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도 사실은 소위 말해서 이제 공천을 다시 해야 된다라는 이런 의지가 분명하지 않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냥 절차상으로 그 네. 통로인 공관위에 그냥 밀어버린 거거나 아니면은 공천 유지라는 것을 한동훈 위원장이 머릿속에 두고 공관위로 밀어버린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과거에 5.18 폄훼 발언을 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징계까지 당했거든요. 네. 근데 예민한 총선을 앞두고 그리고 국민적 합의와 판단이 끝난 사안에 대해서 도발을 한 그런 이제 발언이거든요. 그 후보자를 더더군다나 일배 논란까지 있는 그 후보자를 다시 공천을 한다? 이거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네. 더 큰 힘이 작용을 해서 그 기류를 엎어서 유지로 그렇게 결론을 나게 했던가 아니면은 매우 오만한 충분히 오만한 그런 국민의힘의 모습이고 결과라고 저는 봅니다. 네. 자, 그리고 하나씩 또 공천 내용을 들여다보면 관심을 모았던 지역 중에 하나가 서울 중성동 을인데 이해운 전 의원이 하태경 의원을 꺾고 승리를 했습니다. 어떻게 좀 판단하셨습니까? 지금 하태경 의원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는 원데이터 공개까지 요구하고 있어서 민주당의 또 박용진 의원과 좀 비교되기도 하고요. 네. 원데이터 공개는 탈락한 후보한테 해주면 되는 거고요. 그게 특별히 어떤 보안을 지켜야 될 그런 사안들은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런데 하태경 의원이 의외로 선전을 한 거예요. 원데이터 공개도 결과가 뒤집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네. 왜냐하면 민주당은 이제 친명 반명 프레임으로 하여튼 경선도 치르고 막 이랬지 않습니까? 예. 국민의힘은 친윤 비윤이에요. 하태경 의원은 비윤이거든요. 그래서 저 정도 경선에서 득표를 했다는 것 자체가 하태경 의원이 놀라운 거고요. 네. 나머지 두 후보, 이해운 후보하고 이영 전 장관은 그야말로 이제 친윤 후보이기 때문에 결선 투표를 하면 그 표가 이제 합쳐질 가능성이 크고요. 네. 어떤 분들은 이제 여론조사가 80이고 당원이 20, 그래서 8대2로 경선을 하는데 어떻게 80%까지 그렇게 이해운 후보한테 엎어질 수 있느냐. 그게 일종의 동조화 현상이거든요. 민주당도 5대5로 치르지만 국민 네. 여론조사 50%도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이거나 아니면 무당층이거든요. 네. 이런 분들도 반명 후보는 안 된다. 이런 이제 동조화 현상들이 일어나서 친명 후보들이 그냥 맥없이 무너지게 되는 그런 거고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여론조사 80도 네. 국민의힘 지지층
혹은 또 무당층인데 이 경선에 참여하겠다고 하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비윤에게 손이 가기 어렵죠. 사실 근데 오로지 하태경 의원 입장에서만 생각했을 땐 종로 출마 얘기가 나왔다가 지금 중성동 을까지 온 거기 때문에 서운하긴 할 것 같아요. 당연하죠. 네네. 당연하고 간발의 차이였고 그러기 때문에 결선 투표에서 당연히 본인이 이길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서운함의 정도가 특히 컸죠. 완전히 완패를 했으면 몰라도요. 그러나 원데이터를 공개를 한다 하더라도 하태경 의원에게 공개한다 하더라도 결과가 바뀔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상대 후보한테 이해운 전 의원이 그 하태경 의원을 향해서 대통령을 공격했기 때문에 표 가기 어렵다. 사회과학 더 배워야 된다. 이렇게 원론적인 좀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하태경 의원의 향후 행보는 좀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까요? 원론적인 비판이 아니죠. 원색적인 비판, 참. 원색적인 비판. 거죠. 네. 그래서 이긴 후보가 또 본선도 있는데 저렇게 표현하는 것이 조금 제가 보기에는 적절하지 않았다. 그리고 하태경 의원도 그 지역에서 하여튼 간발의 차이로 패배한 후보기 때문에 네. 같이 또 정당 입장에서는 같이 또 뛰고 손을 잡아야 될 텐데 저렇게 이긴 사람이 진 사람에게 저렇게 불을 질러버리면 저게 저는 하여튼 드문 장면입니다. 네, 드문 장면이다. 자, 그리고 국민의힘 일단 선대위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중심으로 물론 이제 나경원, 안철수, 원희룡, 윤재욱 대표까지 이제 공동위원장이 힘을 보태는 구조인데 일단은 원탑이거든요. 민주당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만 3톱이고 선대위원장 구성 자체만 놓고 보면 어떻게 좀 비교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비교해서 말씀할 수밖에 없는데요. 말씀드릴 수밖에. 한동훈 위원장 원탑이거든요. 근데 선대위원장이라는 말이 똑같은 게 아니에요. 앞에 국민의힘은 총괄이 붙으면 민주당은 상임이 붙거든요. 네. 그래서 상임과 총괄이 이제 실질적인 선대위원장이 되는 거고 네. 공동선대위원장은 민주당은 수십 명이에요. 그러고 국민의힘은 지금 저 네 분이 지역구를 뛰어야 될 분이거든요. 네. 윤재욱 의원이 지금 원내대표죠. 상대적으로 이제 TK니까 조금 여유 공간이 있습니다만 나경원, 원희룡, 안철수 후보는 격전을 해당 지역구에서 치러야 되기 때문에 네. 메시지 생산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또 현장을 뛸 수 있는 여력이 없고 네. 그래서 통상 선대위다 그러면 선대위원장이다 그러면 국민의힘은 총괄 선대위원장, 민주당은 상임 선대위원장을 의미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원톱과 3톱 체제인데요. 리스크가 아마 국민의힘이 꽤 있을 겁니다. 우선은 한동훈 위원장이 오늘 일체의 일정을 하지 않고 네. 언론과 이제 매일 노출됐는데 오늘은 닫아버렸잖아요. 네. 그게 뭐냐면 최근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답변해야 될 하지만 답변이 어려운 얘기들이 있잖아요. 우선 이종섭 장관이 뭐 야당에서는 사실 방탄도피라고 하는데 예. 외교관으로 정말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이제 도피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에 대한 질문이라든가 도태우 후보에 대한 질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혼자 다 감내를 해야 돼요. 얼마 전에 실수도 있었잖아요. 일베 후보가 여기 우리 당에 있습니까 했는데 도태우 후보가 일베 의견에 이제 공감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저런 게 원톱의 한계인데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까지는 이 뭔가 윤석열 대통령하고는 좀 다르고 또 과정에서 대통령과 조금 충돌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다른 사람이구나. 신선하다. 이래서 나름의 이제 한동안 효과를 갖고 여기까지 왔는데 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제 정권 심판론이 비등한 상황에서 이종섭 호주 대사 임명 사건이 터졌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얘기가 궁해지는데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원톱 체제가 이제 정권 심판론과 맞물리면서 초록이 동색이구나. 그래서 한동훈 특수성이 없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한 건데 원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원톱이 아마 굉장히 리스크가 큰 그런 원톱 체제가 아닌가. 오히려 원톱 체제이기 때문에 메시지가 통일돼서 나온다는 장점이 있습니다만 오히려 지금 상황은
커버링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그렇군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 예컨대 네. 이재명 대표가 직접 응대하거나 혹은 메시지를 내기 어려운 상황에선 이해찬 대표, 김부겸 대표가 있고 보완적 통합적 관계가 된단 말입니다. 네. 그런데 원톱 체제에서는 다른 분들이 오늘 나경원 이제 공동선대위원장이죠. 네. 나경원 후보가 공동선대위원장으로서 소위 말해서 이종섭 장관 문제에 대해서 메시지를 냈단 말이에요. 네. 절차가 아쉽다. 그런데 이거 가지고 커버가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원톱 체제가 이제 이 리스크를 많이 노출하게 돼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지금 말씀하신 이종섭 전 장관 호주 대사 얘기로 넘어가면 될 텐데 야당은 아무튼 특검법을 추진하겠다는 움직임입니다. 대통령실 포함해서 좀 수사하자라는 건데 대통령실은 또 특검을 남발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고요. 이 이슈는 총선 앞두고 좀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이게 이제 최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이제 네. 특검법이 이미 제출됐잖아요. 이제 다음 달에 표결을 네.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요거는 조금 다른 게 있어요. 국가 권력에 의해서 또 인사권자에 의해서 이것이 주요 피의자가 대사로 임명이 된 거란 말이에요. 네. 그리고 출국 금지가 됐는데 나가려고 하면 오히려 일반 사범 같은 경우에는 그건 구속 사유거든요. 그래서 또 나가면서 제출한 휴대폰이 최상병 순직 사건 이후에 새로 구비한 이 휴대폰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와 이런 것들이 있는 건데 그래서 이거는 오히려 그런 차원에서 또 다른 이제 범법이 저질러진 건데 네. 이게 이제 권력 상부에 의해서 저질러진 거고 최상병 사건의 외압 사건의 배후가 대통령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아직 규명이 안 됐잖아요. 근데 이 이종섭 이 호주 대사 임명 소위 말해서 이제 도피 사건은 인사권자가 임명을 안 했으면은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이것은 인사권자로서 관여가 된 거예요. 네. 그리고 출국 금지 사실을 몰랐다 이 등등등이 다 규명돼야 될 사실이고 이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다는 것은 이것은 문제이고요. 그래서 이것은 최상병 순직 사건, 외압 사건 그 자체하고는 또 다른 권력의 이제 범죄 행위가 발생을 했다고 보기 때문에요. 네. 아마 그 총선 끝나고 특검법 제출하겠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요 지난주까지만 해도 민주당의 이제 공천 이 소위 말해서 이 소리가 매우 커서 예. 지진이 일어난 것 같았잖아요. 근데 이번 주 들어서 이 이종섭 사건을 계기로 정권 심판론이 다시 이제 조금 민주당 입장에선 불을 붙일 수 있고 불이 붙게 되는 그런 계기고 거기에 이제 특검법이 또 다른 범죄 유형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네. 특검법이 또 하나의 고리가 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민주당 내부 상황을 보겠습니다. 아까 선대위 체제에 대한 평가는 좀 있었고 일단은 비명의 송갑석 의원 또 친문 도정환 의원이 공천 탈락이 됐습니다. 오늘 밤에 이제 친문으로 분류되는 전해철 의원 결과가 나올 예정인데 오늘 밤 결과 중에 어떤 대목을 가장 예상 좀 눈여겨보세요. 한 17건 되는데. 역시 이제 전해철 의원이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소위 말해서 반명으로 네. 특히 체포동의안 표결 과정에서 가결표를 던졌다고 하는 의원들에 대해서는 네. 정말 경선 과정에서 가차없이 탈락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보게 됐는데요. 아마 전해철 의원도 이제 경선 자체가 굉장히 이제 버겁고 어려운 그런 과정이 아닌가 싶고요. 네. 그런데 분석컨대 원래 이제 공천 자체의 큰 지진 아마 진도 한 7, 8도쯤의 지진은 이미 일어났거든요. 네. 아마 임종석 공천 배제로 절정을 쳤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박용진 의원의 경선 탈락도 굉장히 뉴스고 네. 이제 주목받을 그런 일이었지만 이건 규모 몇입니까? 지진으로 그때부터 비유하셔서. 이제 여진의 단계로 가게 돼서요. 워낙 앞전에 이제 소용돌이가 컸기 때문에 네.
지금부터는 이제 여진에 해당이 되지 않나. 그래서 전해철 의원의 결과가 만약에 경선 패배로 귀착되더라도 네. 여진이다. 그래서 조금 이 뭐라 그럴까요? 상황의 변화. 그래서 민주당이 공천 과정을 거치면서 지지율이 하강 곡선을 그리게 되고 이 국민의힘이 반사의 이익을 얻는 형국이었다면 네. 지금은 민주당은 여진의 단계로 들어가고 선대위 출범하면서 지지는 좀 수습이 되는 이런 거고 반대로 국민의힘에서 요 네. 며칠 사이에 이정섭 사건을 필두로 다시 정권 심판론이 일어나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소위 말해서 차별성도 없어지게 되는 이종섭 사건과 도태우 공천이 이제 그런 이제 사례로 자리 잡으면서 아마 조금 전세가 역전이 되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총선 28일 앞두고 최 전 수석의 어떤 총괄적인 평이었는데 마침 YTN 정기 여론조사 결과도 있었거든요. 주요 격전지에 대한 조사 결과였는데 먼저 인천 계양을에 대한 의견을 한번 들어볼까요? 일단은 이재명 후보가 대표가 42%, 원희룡 전 장관이 39%입니다. 어떻습니까? 좀 이 결과는? 일단은 박빙인데요. 예, 이 결과는 이제 박빙이고요. 이제 여러 개 조사가 있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뭐 10% 정도 이재명 대표가 앞서고 있는 조사도 있는데요. 최근에 여기 이제 YTN 조사 3%, 또 4%, 5% 이런 조사들이 다수가 조금 나오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뭐라 그럴까요? 원희룡 후보가 상당히 이렇게 좀 치고 나오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 싶어서 네. 최근 조사로만 보면은 이제 격전이 예상되는 그런 지역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원희룡 전 장관이 치고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이재명 대표가 여러 당내 문제 때문에 좀 주춤하는 겁니까? 저는 뭐 두 가지 다라고 보는데요. 예. 이재명 대표가 이제 여러 가지 대표로서 이제 공천 과정 거치고 이러면서 조금 어려운 상황에 이제 직면을 했었고요. 또 사실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이 강세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소위 이제 확장성의 문제, 후보로서 확장성의 문제가 계속 시달리고 사법 리스크 뭐 이러면서 굉장히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지지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그 충성도가 높아진 반면에 네. 또 이게 확장하는데 이제 일종의 장벽으로 그동안의 과정들이 자리 잡았기 때문에 확장성의 문제가 결국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 상승을 막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또 다른 조사 결과는 시간 관계상 묶어서 말씀드리면 중성동갑, 지난 시간에 기괴한 공천이라고 말씀하셨던 전현희 후보를 향해서 중성동갑과 함께 또 경기 성남 분당갑도 굉장한 격전지 중에 하나인데 두 개의 질문을 같이 드리면 어떻습니까? 우선은 그야말로 이제 격전지가 됐습니다. 오차범위 내의 접전이고요. 중성동갑은. 그 다음에 이제 분당갑 같은 경우에는 수치는 저렇게 나오지만 적극 투표층에서는 거의 동률이 나오거든요. 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안철수 후보가 역시 지지율의 소위 말해서 추가 상승 네. 이런 여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매력도가 떨어졌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지지율 격차는 저렇게 오차범주 내지만 한 네. 7, 8% 나죠. 그러지만 적극적 투표층에서는 동률을 이루는 네. 이런 이제 굉장히 이제 특이한 그런 이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혼전 중에 혼전 지역이 분당갑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당일까지 이어질까요? 그런 분위기가? 저는 그렇다고 보는데요. 네. 지금 이제 이광재 후보가 공천받고 거기 간 지가 이제 일주일 정도 됐거든요. 네, 네. 그런데 벌써부터 적극 투표층에서 동률이 나온다는 얘기는 오히려 추가 상승 여력은 이광재 후보한테 좀 있지 않겠나. 안철수 후보는 아무튼 소위 후보 단일화를 통해서 윤석열 후보 당선의 1등 공신인데 네.
해당 지역의 이제 정권 심판론, 정권 견제론이 또 의외로 높아요. 네. 뭐 아주 높은 건 아니지만요. 그런데 막상 국민의힘에 들어가서 이 대통령도 만드는데 일조를 하고 했는데 네. 별 역할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대권 후보로서 또 강력한 어떤 미래가 보이는 것도 아니고 예. 그러니까 매력도가 떨어지면서 어떻게 보면 지지율의 맨홀 뚜껑이 조금 이렇게 닫힌 그런 후보가 아닌가 싶고 간지 네. 얼마 안 되는 이광재 후보는 지금부터 저렇게 혼전이면은 네.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참고로 수석님께서 개항을 말씀하실 때 다른 여론조사 언급하셨고 제가 또 고지 내용을 말씀드릴 텐데 그 말씀하신 10% 포인트 차이가 좀 벌어졌다 말씀하신 조사는 KBS가 한국 리서치에 의뢰해서 지난 3월에 사흘 동안 조사한 결과고 전화 면접 조사한 결과를 언급하신 거고 제가 1분만 더 쓰기로 하고 저희 시간대 조국 혁신당에 대한 의견을 못 들어서 조국 혁신당의 선전 어떻게 네. 저는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가 만나서 우호적 연대, 윤석열 정권을 폭주에 네. 함께 맞서자는 이런 장면 자체가 범민주당 지지자들의 조국 신당으로서의 정치적 거주 이전의 자유를 보장해 버린 거다. 그래서 조국 신당으로 비례대표 찍으러 가는 네. 이런 이제 일종의 바리케이트가 제거된 거다. 그다음에 반면에 민주당 소극적 지지자나 범민주 지지자 중에 추가 이탈을 막아대는 바리케이트를 오히려 친 거다. 그래서 민주당의 가시적인 어떤 플러스는 없지만 네. 소위 말해서 손실은 막아내는 그런 바리케이트가 세워진 거고 조국 신당은 범민주 지지자들이 조국 신당 지지로 이동하는데 그 바리케이트가 제거된 거다. 그래서 조국 신당이 혁신당이 약진하고 있다고 봅니다. 근데 저게 총선에서는요. 네. 그런 이제 우호적인 관계가 결국은 민주당 혼자 정권 심판론을 외치는 것보다 나름의 이제 뭐 2% 3% 지지라면 몰라도 굉장히 깜짝 놀랄 만한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조국 신당이 네. 정권 확실한 심판론을 가지고 쌍포를 터뜨리게 되는 거기 때문에 예. 아마 쌍끌이 효과가 상당히 또 있을 겁니다. 그래서 메시지나 네. 공중전 이런 이제 유권자의 표심을 흔드는데 함께 쌍끌이를 하게 되는 네. 이런 점에서는 민주당에도 굉장히 큰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바리케이트 제거, 쌍끌이 효과 다음 시간에 못다한 얘기는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온라인 쇼핑 플랫폼 쿠팡의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을 최초로 제기한 공익 제보자가 신원을 공개하고 직접 기자회견에서 의혹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제보자인 김준호 씨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쿠팡의 물류 자회사인 쿠팡 풀필먼트에서 채용 관련 업무를 할 당시 사원평정이란 이름의 블랙리스트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권영국 쿠팡 대책위 대표는 수사기관의 빠른 수사와 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등을 촉구하면서 블랙리스트 등록 피해자들을 모아 집단 고소와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는데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쿠팡이라고 빨간색 글씨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채용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것으로 쿠팡이 주장하는 직원평가 자료라고 주장을 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직원평가 자료가 아닌 블랙리스트를 운영하면서 자기네들 원치 않는 사람들은 제외시킨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보면 blacklist.html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이 기재한 게 아니라 쿠팡이 운영했던 사이트의 주소 그대로를 여기 사진에 찍힌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도 실제로는 블랙리스트라고 하는 사실을 가지고 작성을 해왔다는 것이 이 주소를 통해서 정확하게 확인이 됩니다. 중국의 이커머스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가 국내 소비자들을 파고들면서 여러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국내 유통업계의 위기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수치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바로 이 통계, 인터넷 통신 판매 업체, 그러니까 온라인 쇼핑몰이 해마다 얼마나 문을 닫았는지 보여주고 있는 수치입니다. 자, 4년 전 4만여 건이었던 폐업 건수, 지난해에는 8만 건에 육박할 정도로 급격하게 늘었습니다. 특히 패션 관련 온라인 쇼핑몰의 비율이 높았는데요. 지난해 2만 4천 건이 넘었고, 자, 올해 들어서는 불과 2달 동안 2월까지 7천 개에 가까운 업체가 문을 닫았습니다. 이 폐업한 업체 상당수는 중국에서 공산품을 싼 값에 사들인 뒤 국내에서 웃돈을 붙여 되파는 그런 영업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러다 보니 훨씬 더 싼 값에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고 있는 중국의 대형 플랫폼에 밀릴 수밖에 없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젊은 층 같은 경우에 더욱더 이 최근에 경기 부진이나 고물가로 고통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 젊은 층들은 또 이것저것 사보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보면 이 가격이 초저가라는 게 굉장히 매력적이다. 네, 지난달을 기준으로 알리익스프레스의 앱 이용자 수, 부동의 1위 쿠팡에 이어서 2위를 기록했는데요. 1년 전에 355만 명이었던 걸 감안하면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빠른 거죠. 그리고 4위까지 올라온 테무의 추격세도 상당합니다. 자, 이러한 중국 이커머스의 초저가 공세 계속될 수 있을까요? 전문가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마켓쉐어가 좀 늘어나면 다시 조금 그 본인들의 수익성 창출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전과는 보다 조금 더 높은 가격 정책을 함으로써 소비자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약간의 피해를 보는 일이 벌어질 수 있는데요. 자, 이렇게 그야말로 무서운 기세로 영역을 확장하는 알리, 테무와 관련한 피해 신고 갈수록 늘고 있는데요.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자, 어떤 대책인지는 이승은 기자가 보도해드립니다. 지난해 우리 소비자의 해외 직구액은 6조 8천억 원으로 한 해 만에 27% 급증했습니다.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이 무섭게 파고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우리 소비자가 직구를 한 나라 비중은 중국이 절반에 육박해 미국을 크게 앞질렀습니다. 특히 알리익스프레스는 한국인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종합 쇼핑몰 앱 2위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반품과 환불이 잘 안 되는 것은 물론 가품과 성인용품, 위험한 제품도 마구 팔리고 있어 소비자 불만 신고가 1년 만에 5배 급증했습니다. 정부는 해외 이커머스 플랫폼에도 국내법을 차별 없이 집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소비자 보호 의무가 명시된 전자상거래법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감시와 조사를 강화하고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합니다. 일정 규모 이상 해외 사업자에게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해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더라도 소비자 보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빈발하는 소비자 불만 해소를 위해 한라인도 구축하고 자율협약도 추진합니다. 특히 위해식품과 의약품, 가품, 청소년 유해 매체물, 개인정보 침해 등 4대 항목은 부처 공동 대응을 강화합니다. 우리 제조업체의 해외 플랫폼 입점도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 감시도 강화합니다. 이번 대책은 알리와 테무 등 중국 플랫폼뿐만 아니라 미국의 아마존, 싱가포르의 큐텐 등 다른 해외 플랫폼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이 1,100조 원을 처음으로 넘어섰습니다. 다만 오름폭은 주춤했고 이금융권까지 포함한 전체 규모는 줄어들었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지난달 가계대출 잔액은 1,100조 3천억 원, 지난 2021년 2월 1,000조 원을 넘어선 지 3년 만에 1,100조 원대로 올라선 겁니다. 계속된 증가세에 사상 최대치로 불었지만 오름폭은 주춤했습니다. 지난달 2조 원 느는 데 그쳐 1월 폭과 비교하면 1조 원 넘게 줄었습니다. 가계대출 덩치를 키워온 주택담보대출 오름폭도 축소됐습니다. 전세자금 수요 증대나 대출금리 하락 등에도 아파트 입주 물량 축소나 영업일 감소 등으로 증가 규모가 소폭 축소된. 은행권과 달리 이금융권 가계대출은 크게 줄었습니다. 지난달 3조 8천억 원이나 급감해 1월보다 감소폭이 확대된 겁니다. 지방 부동산 경기가 계속 부진하자 이금융권이 위험 관리에 나서면서
대출을 조인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이에 이금융권을 포함한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 규모는 2조 원 가까이 줄었습니다. 지난해 3월 이후 11개월 만에 줄어든 겁니다.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한국은행은 부동산 경기와 정부의 대출 관련 지원이나 규제, 금리 수준 등을 변수로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주택 경기 불확실성이 높아 정확한 진단은 어렵지만 낮은 증가세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사과 도매 가격이 1년 만에 2배 넘게 뛰어 처음으로 10kg당 9만 원대를 기록했습니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 통계를 보면 어제 사과 10kg당 도매 가격은 9만 1,700원으로 1년 전보다 123% 올라 처음으로 9만 원대를 넘었습니다. 배 도매 가격도 15kg당 10만 3,600원으로 10만 원대로 집계됐습니다. 대형마트나 전통시장의 사과 10개당 소매 가격은 1년 전보다 30.5% 올랐고 배도 50.1% 상승했습니다. 정부가 결혼시장, 서비스시장 전반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고 가격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웨딩 플래너와 사진 촬영, 예식장 대여 등 결혼 서비스 산업 현황과 비용, 소비자 피해 사례에 대한 정기 실태조사를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오는 2026년부터 하기로 했습니다. 또 내년부터는 결혼 관련 품목과 서비스 가격 정보가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 사이트에 공개되고 결혼 서비스 제공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가격 표시 대상과 항목, 방법 등을 의무화하는 가격 표시제 도입 방안도 올해 말에 마련됩니다. 지난 1월 소방구조대원 2명이 순직한 경북 문경 공장 화재에 대한 정부 합동조사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사고 발생 이틀 전 공장 관계자가 화재 경보기를 강제로 끄면서 초기 대응이 늦어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김종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월 31일 문경 공장 화재 당시 내부에 남아있는 사람을 확인하기 위해 119 구조대원 4명이 3층에 진입했습니다. 이때 갑자기 폭발이 일어났고 현장에 고립된 구조대원 2명이 순직했습니다. 정부 합동조사 결과 불은 3층 전기튀김기 안전장치 불량으로 식용유가 가열되면서 시작됐습니다. 이 불이 식용유 저장 탱크로 옮겨 붙었고 천장과 실내 전체로 빠르게 퍼졌습니다. 화재에 취약한 샌드위치 패널 구조도 불을 더 빨리 번지게 한 원인입니다. 안전 불감증도 문제였습니다. 관계인이 화재 발생이 있던 2일 전에 소방설비 수신기 경종을 강제로 정지시켜 놓아 3층으로 불이 번진 상황에서 119에 신고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장 대응에도 미흡한 점이 드러났습니다. 화재 진압을 할 때 한쪽으로 열등을 배출하며 진압과 구조 활동을 해야 하는데 구획 화재 진압 전술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공장 내부에 있던 식용유 등 인화물질에 관한 정보 전달도 현장에서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구조대원 4명이 3층 수색을 위해 개방한 출입문으로 공기가 유입되면서 내부에 있던 고온의 가연성 가스가 폭발했고 인명피해로 이어졌습니다. 소방청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재난 현장 표준 절차를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소방관 고립 등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신속 동료 구조팀을 편성해 즉각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YTN 김종길입니다. 경남 통영시 욕지도 해상에서 전복된 어선의 실종 선원 5명을 찾기 위한 닷새째 수색 작업과 함께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합동 감식이 시작됐습니다. 통영해양경찰서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은 오늘 오전 10시 반부터 통영해경 전용 부두 인근에서 인양된 선체 결함 여부 등을 확인하는 합동 감식을 벌이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9일 새벽 욕지도 인근 바다에서 선원 9명이 탄 20톤짜리 어선이 뒤집힌 채 발견됐는데 선원 4명은 모두 숨졌고 나머지 5명은 실종 상태입니다. 은퇴한 고령자와 저소득층을 현혹해 수백억 원대 피해를 준 기획부동산과 알박기 투기로 세금을 탈루한 악의적 부동산 탈세 혐의자 96명이 세무조사를 받게 됩니다. 재개발 지역 내 무허가 주택을 취득한 후 고가에 다시 팔면서 양도 차익을 신고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경기 남부 지역의 농지와 임야입니다. 기차역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데다
근처에 철길도 있어 투자 가치가 없는 맹지입니다. 기획부동산은 경매 등을 통해 이 농지와 임야를 저가에 사들인 후 취득가의 3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지분을 쪼개 되팔았습니다.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허위 과장 광고로 현혹했고 피해는 은퇴 고령자와 연소득이 최저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저소득층에서 속출했습니다. 개발 가능성이 없어 사실상 투자한 돈을 전부 잃는 등 수백 명이 수백억 원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세무당국은 추산했습니다. 서울 용산과 서대문 재개발 지역 내 무허가 건물을 투기하면서 양도소득세를 탈루하는 사례도 32건이나 적발됐습니다. 무허가 주택은 등기가 되지 않는 점을 악용했습니다. A씨는 재개발 지역 원주민으로부터 무허가 주택 2채를 취득한 후 한 채를 4개월 후 6배의 양도 차익을 남기고 팔았습니다. 실거래가 신고만 하고 양도소득세는 내지 않다가 덜미가 잡혔습니다. 주거 낙후 지역 재개발을 방해하는 알박기 투기 후 폭리를 취하면서 세금을 탈루하는 혐의자도 세무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재개발 사업 진행을 늦춰 분양가 상승을 야기하는 알박기와 기획부동산 사기 등 악의적 부동산 탈세 혐의자 96명이 세무조사 대상입니다. 기획부동산의 경우 조세 포탈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검찰에 고발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하고 바지 사장을 내세워 영업하는 기획부동산은 금융조사를 통해 실소유주를 끝까지 추적하여 추징하겠습니다. 국세청은 부동산 탈세에 대해 국토부 지자체 등과 신속히 관련 자료를 공유하고 협업해 검증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가족인 척 문자 메시지를 보내거나 신체 노출 사진으로 협박하는 방식으로 10억 원 가까이 뜯어낸 금융사기 조직 총책이 끝내 검거됐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중국 금융사기 조직 총책 50대 한국인 남성 A씨를 지난 1일 검거해 구속 송치했습니다. A씨는 신체 불법 촬영, 협박 등 수법을 동원해 피해자 59명으로부터 29차례에 걸쳐 모두 9억 5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습니다. 네,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아버지 뻘 되는 직장 상사에게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가해자가 최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긴 했지만 버젓이 근무를 계속해 피해자는 정신적 피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윤흥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파주에서 5년째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일하는 A씨. 2년 전 여름 직장 상사인 김모 부장과 함께 시험 운전을 나갔다가 끔찍한 일을 당했습니다. 김 부장이 공터에 버스를 세운 뒤 강제로 신체 접촉을 한 겁니다. 버스 안에서요. 붙이기 시작을 했어요. 막 가슴을 만지고 막 입을 맞추면서 A씨는 상급자에다 차량 정비를 총괄하는 가해자에게 괜한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워 침묵을 지켜야 했습니다. 소문이 날까 봐 그게 두려워서 가만히 있었어요. 눈 밖에 나가면은 더 안 고쳐주죠, 차를. 반년을 소갈이하다 회사에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달라진 건 별로 없었다고 A씨는 하소연합니다. 회사에서 가해자의 정직 3개월을 내리긴 했지만 가해자가 주변을 의식해 출근한 것처럼 직장에 나와 마주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가해자가 없는 영업장으로 노선을 바꿔달라고 요구하기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사건 발생 1년 반 가까이 지난 뒤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조정이 나온 뒤에야 A씨는 가해자와 멀리 떨어질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지난달 가해자가 1심 법원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회사는 추가 조치를 미루고 있습니다. 형사상 유죄 판결을 받은 직원은 해임할 수 있다는 회사 내규가 있는데도 왜 조치하지 않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사측은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않았고 이미 징계를 내린 터라 이중 처벌의 소지가 있어 결정을 보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 직후 분리 조치에 대해선 A씨가 원하는 노선에 이미 기사들이 배치돼 있었기 때문에 마음대로 교대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회사가 조치를 미루는 사이 가해자는 형이 과하다며 법원에 항소했고 피해자는 여전히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토할 것 같고 가슴이 답답하고 온몸을 두들겨 맞은 것처럼 아프고
그리고 정신과 약을 먹는데도 불구하고 잠을 제대로 못 자고. YTN 윤웅성입니다. 네, 기독교 복음선교회 이른바 JMS의 정명석 총재에게 성범죄를 당했던 피해자 3명이 정 씨와 그의 동생 또 JMS 2인자로 불렸던 김모 씨에게 모두 7억 5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청구 금액은 외국인 피해자 2명이 각각 5억 원과 1억 5천만 원, 그리고 한국인 피해자는 1억 원입니다. 피해자 측은 현재 JMS 대표인 정 씨의 동생과 1심에서 범행에 깊숙하게 가담한 것이 밝혀진 김 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며 특히 JMS 측에서 조직적으로 2차 가해를 한 것도 소송 제기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로또 복권에 당첨되게 해주겠다면서 2억 원 넘는 돈을 굿비용으로 뜯어낸 무속인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습니다. 앞서 2심은 무속인 장모 씨가 기룡 화복에 관한 결과를 약속하고 기도비 등 명목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전통적인 종교행위 행위로 허용되는 범위를 넘었다면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장 씨는 로또 복권에 당첨되려면 굿 비용이 필요하다면서 20여 차례에 걸쳐 현금 2억 4천만 원과 금 40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네, 유치원 교사가 닫은 문에 4살배기 원생의 손가락이 끼어 크게 다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해당 교사를 검찰로 넘겼습니다. 20대 유치원 교사 A씨는 지난해 10월 경기 수원시 유치원 교실 출입문을 닫다가 4살 남자아이의 손가락을 절단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사고 상황이 담긴 영상 등을 분석한 경찰은 A씨에게 미필적인 학대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YTN 뉴스큐 계속됩니다. 충남대학교 의과대학과 충남대병원, 세종 충남대병원 교수들로 구성이 된 충남의대 비상대책위원회가 긴급 총회를 열고 사직을 포함한 적극적 행동에 결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요구에 강력하게 반대한다면서 학생과 전공의를 보호하고 정부의 인권 침해를 규탄하기 위한 행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비대위는 구체적인 행동 시기는 조만간 추가 논의를 통해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처럼 전공의들에 이어 의대 교수들의 반발도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는 의대 2,000명 증원의 근거는 명확하다며 의대 교수들에게 사직 등 집단행동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한 총리의 발언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정부가 의료계의 의견을 그토록 여러 경로를 통해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 과학적 분석이 부족하다느니 협의가 부족하다느니 말하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그러한 일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결정 근거는 명확합니다. 2035년에 의사 1만 명이 부족하다는 여러 전문가의 과학적 방법론에 기초한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의사 양성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하여 2025년부터 2,000명을 증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일부 의대 교수님들까지 전공의들 편에서 단체 행동에 돌입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교수님들께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명분 없는 집단 행동에 동참하는 대신 제자들이 환자 곁으로 돌아오도록 적극 설득해 주십시오. 네, 교수들까지 사직을 결의하는 정부와 의료계의 강대강 대치 속에 의료 공백이 길어지면서 병원 내부에선 진료 마비 사태가 현실화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나마 입원해 있던 환자까지 퇴원해야 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 속에 불안한 환자들은 의사들의 복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보이산의대 교수에 이어 국내 최대 수련병원을 운영하는 서울대 의대 교수까지 의대 교수들의 사직결의가 계속되면서 병원마다 초긴장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공의에 이어 전문의 그리고 교수들까지 병원을 떠나면 결국 병원에 남는 건 사실상 간호사들뿐. 응급실과 중환자실은 유지한다지만 상급 종합병원으로서 기능은 마비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아무리 필수 의료 분야 쪽에서는 지금 상황을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진료의 주체인 교수님들이 빠지게 되면 병원은 사실상 균형이 저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입원 중인 환자와 보호자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병원 기능이 마비되면 퇴원은 기정사실. 이 난국에 옮길 병원을 찾는 것도 쉽지 않지만 중증 환자일수록 치료 시기가 늦어질까 애같합니다. 의사들 파업 때문에 수술이 전면 중단이 됐다는 거예요. 중증 환자들, 특히 암 환자들 같은 경우는 골든타임이 있거든요. 그걸 놓쳐버리면 온몸으로 전이가 되어버리면. 하지만 환자나 가족들이 할 수 있는 건 그저 의사들이 빨리 병원으로 돌아와 주기를 바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급해 죽겠는데 저러면 어떡하나 빨리 좀 다 복구해서 돌아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고 있어요. 빨리 돌아오셔갖고 환자들을 제대로 잘 봐줬으면 너무 좋겠어요.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을 앞둔 병원마다 환자들의 불안감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정부가 전공의 빈자리에 공중보건의사를 파견한 것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지역의료 공백을 악화시키는 땜질 처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주수호 의협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오늘 정부가 지역 의사들을 빼돌려 서울 사람들을 살리고 있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파견된 공보의 상당수가 인턴도 경험하지 않은 의사들로 병원 시스템과 업무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숙소조차 제대로 배정받지 못하는 등 열악한 환경에 내몰렸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의료 공백 4주째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으로 맞서면서 의료 공백에 대해서 환자와 간호사들 우려도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경찰은 이번 사태에 의협 전현직 집행부 등의 책임이 있다고 보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사회부 윤성훈 기자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먼저 경찰이 전공의 사직 사태 관련해서 의협 전현직 집행부 5명을 졸소환해서 조사했죠? 네, 어제까지 엿새 동안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을 모두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정부가 이들을 고발한 지 불과 보름 만에 압수수색부터 피의자 조사까지 이뤄진 겁니다. 이제 어제 조사를 받다가 1시간 만에 돌아간 이면택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장을 제외하고는 모두 10시간에서 12시간에 달하는 고강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전공의들 사직을 부추겨 대학병원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압수물인 회의 자료, 통화 녹취, 카카오톡 대화 등을 토대로 전공의 사직 연관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내일은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을, 모레엔 김태구 비대위원장을 다시 각각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동시에 주소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도 내일 압수물 포렌식 참관이 예정돼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의협의 전현직 집행부 모두 혐의를 부인하면서 거세게 지금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우선 기본적으로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는 정부의 비합리적인 정책에 맞서 전공의들이 자발적으로 사직했다는 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어제 경찰 출석에 앞서 있었던 김태구 비대위원장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전공의 선생님들의 자발적인 의사표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조라든지 교사는 전혀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포괄적인 강압수사, 독재국가에서나 일어날 일이라는 등 거센 어조로 비판을 쏟아냈는데요. 이어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SNS에 개인적 사견을 올리는 그것이 범죄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고요. 독재국가에서는 일어날 수 있는 일이겠지만 2024년도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의사들이 현재 정부의 폭압적인 그런 강압 수사 또 전공인들에 대한 행정 처분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2,000명이라고는 과도한
의대정원 증원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거센 어조의 비판, 이런 분위기는 수사 상황에서도 좀 노출되고 있습니다. 강경한 수사 기조 속에서 이면택 회장 측이 소환조사 조율 등을 놓고 마찰을 빚었다고 했던데 아까 1시간 만에 돌아갔다는 것과 맥락이 이어지는 건가요? 네, 앞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 회장은 어제 1시간여 만에 조사를 마치고 나갔습니다. 임 회장 측은 경찰이 상부의 지시대로 움직이는 아바타식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소환 일정 조율 과정에서도 임 회장 측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요. 임 회장 변호사와 담당 경찰관의 통화 내용을 정리한 자료를 보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지난 8일 소환 조사 일정을 조율하면서 있었던 대화입니다. 먼저 임 회장 변호사는 기존 일정 때문에 경찰이 요구한 12일 출석이 어렵다며 13일의 출석을 희망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담당 경찰관은 일일이 조율하고 편의를 봐줄 상황이 아니라고 선을 긋습니다. 재차 13일에 출석을 희망한다고 요구하자 이는 조율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고 조율한다는 지침이 없다며 통지한 것이라고 묻박아 말하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 임 회장 측은 소환조사 일정 불응을 이유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는 의도라며 짜맞춰진 수사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맞서 경찰은 말맞추기를 방지하기 위해 같은 날로 소환 일자를 맞추려 한 것일 뿐이라며 다른 의도는 없다고 취재진에게 설명했습니다. 네, 자, 서로의 의견이 지금 충돌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의협뿐만 아니라 경찰이 전공의 블랙리스트 작성자 그리고 의협 문건 작성자에 대해서도 수사의 속도를 좀 내고 있죠? 네, 집단 사직에 참여하지 않은 전공의들 실명과 소속이 담긴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해서도 경찰이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8일 시민단체가 관련 사안을 고발한 지 하루 만에 경찰은 피고발인 조사를 마쳤습니다. 또 의협이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유포하도록 지시했다는 내용의 문건 작성자를 확인하기 위해 강제 수사에 나선 상황입니다. 그제 관련 문건이 게시된 인터넷 커뮤니티 DC 인사이드를 압수수색한 경찰은 게시글 작성자 특정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의협은 관련 문건이 조작됐다며 고발한 상황인데요. 이 때문에 경찰은 문건이 의협에서 작성됐는지 그 진위 여부도 함께 파악하고 있습니다. 병원을 그만두기 전에 공용 자료를 삭제하라는 등 이른바 지침글을 작성한 서울 소재 의사에 대한 소환 조사는 이미 한 차례 마친 상황입니다. 경찰은 지침글을 자발적으로 작성한 것인지 등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래서 5명, 집행부 5명이 조율 소환됐고 블랙리스트 조사 부분도 시작이 됐다까지 들어봤는데, 자, 윤 기자, 정부와 경찰의 강경한 기조 속에 의료계의 반발은 오히려 더 커지고 있습니다. 교수들 분위기를 보면요. 네, 의료계도 지금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부의 거듭된 복귀 호소와 경고 속에서도 전공의들의 복귀는 눈에 띄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전국 의대 교수들까지 사직에 동참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국 19개 의과대학 교수들이 모레까지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겁니다. 특히 서울대 의대 교수들은 정부의 사태 해결 노력이 없다면 오는 18일에 전원 사직하겠다고 못을 박은 상황입니다. 네, 그야말로 이제 한치 양보도 없다라는 말이 이 대치 국면에 가장 어울리는 말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가장 피해를 보는 게 환자들일 것 같아요. 네, YTN 취재진은 그간 많은 환자와 보호자들을 접촉했습니다. 이들은 전공의 일손이 사라진 것 때문에 달라진 변화를 체감한다며 깊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당장 진료 주기가 늘어나고 검사 방식이 바뀌는 등 기존과는 뚜렷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홈은 좀 길게 잡아줬더라고요. 6개월. 원래 한 3개월에서 4개월치는 받았었는데 6개월치 주시더라고요. 전공의들이 담당하던 어떤 검사나 초음파 검사나 이런 것들이 어렵다고 다른 쪽의 검사로 대체해서 뭐 하는 그런 경우는 있었던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는 아무래도 이 사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래도 좀 문제가 있겠죠. 특히 암, 중증 환자들의 경우 의료 공백 사태의 장기화에 따른 일정에 따른 수술 등 일정에 차질이 있지는 않을까 큰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수술할 때까지 하루하루가 정말 속이 타들어갑니다. 이게 정부에서는 국민을 위해서 한다고 지금 의대생을 지원하겠다 했는데 정작 결론적으로 피해는 지금 국민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아픈.
네, 여기에 들어있네요. 정말 속이 타들어갑니다. 아픈 국민이 피해를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정부도 듣고 있겠죠? 정부도 일단 대응책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정부는 지난 11일부터 군의관 20명과 공중보건의사 130여 명을 전국 20개 병원에 파견했습니다. 또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간호사들의 업무를 확대하는 방안을 대책으로 내놨습니다. 간호사들이 응급 환자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도록 한다거나 응급 약물을 투약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을 내놓은 겁니다. 그러나 간호사들이 맡게 될 의사 업무를 교육하는 절차는 여전히 각 병원 재량에 맡겨진 상태입니다. 간호사들은 혹여 의료사고로 이어지진 않을까 크게 우려하는 분위기입니다. 교육 없이 갑자기 의사일을 시킨다든지 그러면 그건 간호사에게도 위험한 거고 환자에게도 위험한 거기 때문에 시간이 흐를수록 되려 깊어져가는 의료 공백 사태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쯤 해소될지는 가늠하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네, 가늠하기 어렵다는 막막한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사회부 윤성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앞서 수조 원대 손실을 빚은 홍콩 H지수 주가연계 증권과 관련해서 책임 정도에 따라 가감하는 차등 배상 원칙을 내놨죠. 투자자들은 이에 대해 전적으로 판매사의 입장에서 만들어진 분쟁 조정 기준안이라며 반발하고 있는데요.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직원의 판매 멘트가 똑같습니다. 아시겠지만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전쟁이 나지 않는 한, 중국이 망하지 않는 한 등등등. 이거는 조직적으로 개입해서 판매 매뉴얼을 교육시켰다는 명확한 정황인데 이런 정황이 있으면 당연히 금감원에서 말한 대로 일괄 배상을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일괄 배상 기준도 상당히 높게 책정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배상 기준안을 보면 너무 낮게 규칙세가 너무 낮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를 비롯한 저희 피해자 입장에서는 절대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김포시는 항의성 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가해 누리꾼들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오늘 누리꾼들을 공무집행방해, 모욕 등의 혐의로 경찰에 수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 시장은 유족에게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마음이 무겁지만 고인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공직사회 민원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50분쯤 부산 좌천동 수정터널 출구 앞 부산진역으로 이어지는 고가도로에서 4.5톤 트럭이 난간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트럭이 난간을 뚫고 나가다가 앞부분이 허공에 있는 상태로 위태롭게 멈췄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조대는 사다리를 이용해 차량 운전석에 갇혀있던 운전자를 무사히 구조했습니다. 떠돌이 개에게 화살을 쏴 마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9살 A씨가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A씨는 2022년 8월 제주 서귀포시에 있는 자신의 비닐하우스 근처를 배회하던 개에게 카본 재질의 화살을 쏴 마친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 개는 구조되자마자 화살 제거 수술을 받았고 동물보호단체 등의 도움으로 치료와 훈련을 받은 뒤 지난해 11월 미국 뉴욕의 가정에 입양됐습니다. 중국에서 가스 폭발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해 상가 건물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중국 언론들은 현지 시각으로 오늘 아침 7시 55분쯤 허베이성 사너시 옌자오진의 상가 1층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사고로 2명이 숨지고 26명이 다쳤습니다. 또 폭발이 일어난 4층짜리 상가 건물이 대부분 무너져 내렸으며 주변 건물과 차량도 폭격을 맞은 듯 부서졌습니다. 현지 당국은 사고 현장 주변에 가스 공급을 중단하고 구조와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북한이 자체적인 해구산을 갖고 있으며 러시아의 핵과 관련해 어떤 도움도 요청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대선을 앞두고 현지 시각으로 13일 공개된 러시아 TV방송 로시아원 리아노보스티 통신과 인터뷰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자체 해구산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그러면서 그들은 우리에게 어떤 것도 요청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러시아는 군사기술적으로 항상 핵전쟁 준비가 되어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네, 러시아의 간첩 혐의로 체포된 선교사는 소외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국내 사단법인의 블라디보스토크 지회 소속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리 국민을 추방이 아니라 체포해서 구금을 하고 또 관영 통신을 통해서 관련 내용을 보도한 것은 이례적으로 그 의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신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국내의 한 비영리 단체 홈페이지입니다. 러시아에서 간첩으로 체포된 선교사 백모 씨는 이 사단법인의 블라디보스토크 지회 소속으로 확인됐습니다. 단체 측은 YTN과 통화에서 국내에 비영리 단체 본부격인 사단법인이 있고 얼마 전에 종교활동을 지원하는 별도 사단법인이 독립했는데 백 씨가 이 법인에 소속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해외에서 활동하는 선교사들이 물품 전달 등의 지원 요청을 해올 경우 국내 본부에서 이를 지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해외 선교사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고 누구에게 구호품을 전달하는지는 관여하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북한 노동자들의 생활이 아주 열악해요. 아주 그 시베리아 추위에도 얇은 옷을 입고 다닌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도주의적 지원을 하는 단체들, NGO, 선교사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앞서 러시아 관영 타스 통신은 백 씨가 작가라고 소개하면서 메신저로 국가 기밀을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백 씨가 어떤 정보를 받았는지, 어떤 정보기관을 위해 이런 행동을 했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소식통은 백 씨가 북한 노동자를 상대로 인도적 지원을 하면서 탈북민 구출 활동에 관여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가 북한의 요청에 따라 지난해 말부터 연해주 지역에 탈북민 단속을 강화했는데 이 과정에서 체포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적발에도 통상 추방 조치에 그쳤던 러시아가 간첩 혐의를 씌워 체포한 건 이례적인데 국내 밀착에 반대급부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그 러시아에서 돕다가 러시아 보안 당국에 발각이 되면 추방시킵니다. 물론 겁은 줘요. 그런데 이렇게 실제로 혐의를 씌워서 공개한 건 처음이거든요. 모스크바로 유송된 백 씨의 구금 기간은 6월 15일까지로 3개월 연장됐습니다. 이번 사건이 장기화할 거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특히 러시아가 한국을 압박하는 인질 외교 카드로 백 씨 사건을 사용한다면 북러 밀착으로 껄끄러워진 한러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육군 특수전 사령부를 방문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전쟁을 일으킨다면 적의 지도부를 신속하게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신 장관은 오늘 특전사를 방문한 자리에서 특전사령관으로부터 북한이 테러를 포함해 다양한 도발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보고를 받은 뒤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전사는 한미연합연습기간인 지난 8일부터 해군 특수전 전단, 미 육군 제1특전단 등과 함께 북한의 핵심 시설을 내부 소탕하는 특수 타격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빠르게 진화하는 인공지능 AI의 위험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미 국무부 의뢰로 작성된 한 보고서는 AI가 인류를 멸종시킬 수준의 위협이 될 수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는 경고를 내놨습니다. 류재웅 기자의 보도입니다. AI가 진화할수록 찬성론자와 반대론자들의 주장도 더욱 첨예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개발 반대와 반대는 아니지만 위험성을 경고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The future as a series of probabilities as opposed to certainties. There is some chance that above zero that AI will kill us all. I think it's low, but there's some chance. I think we should also consider the fragility of human civilization. 이런 가운데 미국 국무부가 의뢰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민간업체 글래드스톤 AI가 주요 AI 기업의 최고 경영진, 사이버보안연구원, 대량살상무기 전문가, 국가안보정보당국자 등 200여 명을 1년여에 걸쳐 인터뷰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최악의 경우 인류 멸종 수준의 위협이 될 수 있으며 미국 정부가 시급히 개입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두 가지 위험을 적시했습니다. AI 기업들이 안전과 보안까지 희생하면서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어느 시점이 되면 통제할 수 없게 돼 세계 안보를 파괴할 것이라는 겁니다. 인간과 같은 사고와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인공지능 AGI의 개발로 결국 AI 군비 경쟁과 분쟁, 대량 살상무기 규모의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이 시점을 오픈 AI, 구글 딥마인드 등이 모두 2028년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비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정부는 새로운 AI 감독 기관과 긴급 규제 안전장치를 만들고 AI 모델 훈련에 사용할 수 있는 컴퓨터 성능을 제한하는 방안 등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YTN 유재웅입니다. 대표적인 가상화폐 비트코인의 가격이 사상 최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이 집계하는 비트코인 국제 가격은 현지 시각으로 13일 미국 동부 표준시 기준 오전 3시 14분쯤 전장 마감보다 2.86% 오른 73,092달러, 우리 돈으로 약 9,622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 8일에 사상 처음으로 7만 달러를 넘기고 11일엔 7만 2천 달러를 돌파한 데 이어서 연일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부터 스마트폰이나 카드를 놓고 나왔다 하더라도 얼굴만 보여주면 결제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문 인식에 이어서 이젠 AI 얼굴 인식 기술이 간편 결제 시스템에 도입됐기 때문인데 그럼 사진만으로도 결제가 될까요? 엄윤주 기자가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점심시간을 맞아 학생식당 무인 단말기 앞이 학생들로 북적입니다. 투입기에 카드나 스마트폰 대신 얼굴을 대니 주문한 메뉴의 결제까지 빠르게 진행됩니다. AI 얼굴 인식 기술을 도입한 간편 결제 시스템이 이곳에서 처음으로 상용화된 겁니다. 카드나 핸드폰 없이 그냥 얼굴 인식으로 바로 빠르게 결제를 할 수 있어 편리했고, 카드 지갑을 두고 왔을 때나 핸드폰 배터리가 없을 때 결제를 할 수 있어서 편리한 것 같습니다. 전에 지갑을 두고 와서 학식을 못 먹은 적이 있었는데요. 이제는 지갑이 없어도 결제할 수 있어서 너무 편리할 것 같아요. 방법도 간단합니다. 미리 앱을 통해 얼굴을 등록하기만 하면 끝입니다. 대신 다른 누군가가 나인 척 내 얼굴 정보를 악용하는 건 원천 차단했습니다. 실제 얼굴이 아닌 사진으로 결제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아예 결제가 되지 않습니다. 전용기기로 확인된 얼굴과 사용자 개개인의 특징값으로 저장한 정보를 빠르게 대조해 식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정보는 모두 암호화 처리됩니다. 얼굴 인식 과정에서 본인 부정거래 탐지 시스템을 통해 본인 등록 과정을 명확하게 수행하고 있고, 또한 등록된 얼굴 정보는 특징 정보로 변환되어서 암호화되고 안전하게 분리 저장됩니다. 이처럼 우리 삶 곳곳에서 간편 결제 시스템이 통용되면서 결제 방식은 갈수록 진화하고 있습니다. 지문과 홍채, 목소리부터 정맥까지 날로 고도화되는 양상입니다.
현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분실 위험도 있고, 그다음에 현금은 위조의 가능성도 있고 여러 불편한 점이 많기 때문에 간편 결제 시스템이 도입되는 것은 일종의 기술 혁신이거든요. 현금 없는 사회로의 전환 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있는 가운데 간편 결제 시스템에 대한 업계 경쟁도 한층 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네, 그룹 방탄소년단 정국의 솔로 앨범 타이틀곡 스탠딩 넥스트 유가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백에 18주 연속으로 진입을 하면서 한국 솔로 가수로는 두 번째 최장 진입 기록을 세웠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어제 공개된 최신 차트를 보면 이 노래는 전주보다 2계단 오른 85위로 집계됐습니다. 핫백 18주 진입은 한국 솔로 가수로는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세웠던 31주에 뒤이은 역대 두 번째 기록입니다. 스포츠 소식입니다. 지난해 KBO 리그를 평정한 패디가 떠난 뒤에 비어있는 최고의 투수 자리, 올해는 누가 차지할까요? 돌아온 류현진과 각 구단의 에이스들이 시범 경기부터 연일 호투를 펼치면서 올 시즌 뜨거운 에이스 경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12년 만에 대전구장 마운드에 선 류현진. 정교한 제구와 노련한 완급 조절. 최고 구속 148km 직구에 팬들의 환호가 쏟아졌습니다. 팀 후배 노시환은 현미경 제구를 극찬했지만 살면서 제가 본 투수 중에 제구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진짜 어이없는 볼 같은 게 아예 없고 좀 모든 구종을 던지고 싶은데 던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것 같아서 정말 수비할 때도 정말 편했어요. 정작 류현진은 스스로가 예전 같지 않다는 반응입니다. 예전처럼 제가 막 스피드를 계속해서 막 조절을 할 수 있는 지금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요즘에 이제 지금은 한 구 한 구 열심히 던져야. 23일 정규 시즌 개막을 앞두고 다른 구단 에이스들도 출격 준비를 마쳤습니다. 기아가 고심에 뽑은 크로우는 안타와 볼넷을 하나도 내주지 않는 4이닝 완벽투로 인상적인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I want to help that team win, put on a good performance for the Tiger fans, and do what I can to, bring home a championship. SSG의 원투펀치 엘리아스와 김광현은 나란히 등판해 7이닝을 무실점으로 깔끔하게 막으면서 건재함을 보여줬고, 두산 에이스 알칸타라는 롯데를 상대로 무실점 역투를 펼치며 점검을 마쳤습니다. 정확한 스트라이크 판정을 위한 로봇 심판 도입으로 변화의 바람이 부는 이번 시즌 프로야구. 괴물 류현진의 복귀와 함께 최고 투수의 자리를 향한 에이스들의 경쟁은 더욱 뜨겁게 달아오를 전망입니다. YTN 이지은입니다.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의 서울 개막전을 앞두고 LA 다저스의 오타니가 SNS를 통해 한국 팬들에게 인사했습니다. 오타니는 자신의 SNS 계정에 환한 미소와 함께 손가락 하트로 포즈를 취한 사진을 태극기와 함께 올렸습니다. LA 다저스와 샌디에이고는 오는 22일과 21일 서울 고척돔에서 메이저리그 개막전을 치를 예정입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고 포근해서 봄을 느끼기 좋은 하루였습니다. 내일도 예년보다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3도로 아침에도 쌀쌀함이 한결 덜하겠고요. 한낮에는 15도까지 올라 4월 초순에 해당하는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다만 기온이 오르는 만큼 일교차도 크게 벌어지니까요.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하늘 자체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하지만 밤사이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겠고 내일은 중부와 경북 지방에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또 오전까지 내륙 곳곳으로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많겠고요. 동해안 지역은 대기가 점점 메말라가는 가운데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산불 등 화재 사고에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1에서 2도가량 높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 3도, 전주 2도, 대구는 3도가 예상되고요. 낮 동안에도 예년 기온을 2에서 4도가량 웃돌겠습니다. 서울 한낮 기온 15도, 대전 16도, 광주도 16도, 대구는 18도가 예상됩니다. 다가오는 주말까지 예년보다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공기가 탁한 날이 많을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가장 빠른 종합 뉴스 뉴스큐 마치겠습니다. 네, 이어서 이브닝 뉴스가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